네, 뉴스크림 15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한겨레 11 신다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11 김한입니다. 네, 오늘 특집으로 저희 준비했죠. 아무래도 계엄, 물론 탄핵 의결이 됐지만, 아직 저희 할 얘기가 많이 남았잖아요. 그 날에 대해서. 좀 여기 군 내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가장 전문가분을 모셨어요. 저는 구국의 강철이빨. 예. 제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구국의 강철이빨. 예. 뭐 요즘은 많이 녹슨 강철이긴 합니다만은, 김종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새 뭐 워낙 제보가 쏟아져서 뭐 방송도 못할 지경이다 이런 얘기가 방송가에 파다하게 있던데. 좀 제보를 받았죠. 예.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대통령 탄핵이 되고 또 군사령관들의 양심 선언이 줄을 잇자 다소 좀 줄어들었어요. 그 전까지는 저 사령관 거짓말하고. 그걸 막 견디질 못하고 연락하셨구나. 그래가지고, 이거 아주 귀한 제보를 받아가지고 몇 번 그 단독 기사가 나갔어요. 근데 그런 게 쌓여서 사령관들의 마음을 바꾼 거예요. 예, 다 보고 있구나. 내가 아무리 내 스스로를 방어해도 주변에서 다 얘기하는구나. 이런 기사들이 좀 많이 나갔던 게 사령관들이 국회 지난주 화요일이죠. 나와가지고 양심 선언했던 배경이라고 봅니다. 사령관들의 이런 사후적인 양심 고백 어떻게 봐야 되는지까지 포함해서 오늘 뭐 숨가쁘게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12월 3일 날 10시 23분에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한 2주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뭐, 한국 사회 워낙 다이나믹해서 그 사이에 계엄이 2시간 만에 해제되고 탄핵이 되고 여의도에 200만 명이 모이고 이런 일들이 순차적으로 있었는데 일단 좀 총평을 해보시면 어떠십니까? 지난 2주. 이걸 어떻게 총평을 해. 정신없었다. 그러니까 뭔가 초현실적인 순간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 감각도 무뎌지고 국민들도 어디 딴 나라에 갔다 온 듯한 아주 멍한 기분인데 차츰 이제 회복되는 것 같고 이제 남아있는 것은 그 정치적 책임과 진상규명 두 가지가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 사건을 이해하는데 또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까지 너무 이 눈에 보이는 현상, 즉 하드웨어 위주로 접근이 많이 된 것 같아요. 뭐 특전사의 병력이 얼마가 갔냐, 또 어디를 점거했냐 이런 식의 어떤 하드웨어적인 현상들에 많이 접근돼 있지만 사실은 이 사건의 진실은 오히려 눈에 안 보이는 소프트웨어의 비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누가 컨트롤 타워 두뇌 역할을 했을까? 두뇌가 누구냐? 이건 대통령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대통령 또 군에 관련된 경험이나 이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 시나리오도 있었는데 이게 어떤 이유로 조금 병력 출동에 문제가 생기고 뭐 하면서 다른 어떤 라인들이 가동이 됐는데 요게 대통령실에 분명히 컨트롤 타워가 있죠. 누군가는 초안을 작성하고 그걸 수정하고 법무 검토를 하고 이런 건 용산에서 다 자체적으로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컨트롤 타워가 누군지 지금 전혀 밝혀져 있지 않고. 용산 내에. 네. 그다음에 거기에 컨트롤 타워의 판단이 있다면 이걸 전달하는 신경과 혈관망은 어디냐. 요거는 예컨대 방첩사 같은 경우는 법무, 정무 뭐 이런 기획 업무에 좀 치우쳤던 것 같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기획 업무 말고 운영 체제가 있어야 됩니다. 컴퓨터로 얘기하면 윈도우 같은 거죠. 이거는 실병이 기동하고 또 어떤 전투 준비 태세에서 계엄의 행동으로 이것이 이어졌다면은 그 병력을 통제하는 시스템이 뭐냐는 거예요. 이건 김용현 장관의 어떤 작전 참모들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명령이 하달되고 그 다음에 한번 군사 조치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 대기 중인 또 병력에게 이게 전달이 돼야 되고 요것이 우리나라 이제 전투 상황을 통제하는 합참의 시스템이 분명히 작동했을 거다. 이게 일종의 운영 체제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이 부분이 전혀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는 그러니까 합동참모총장 약간 패싱된 거 아니냐 이런 언론 보도들도 일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박한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에 임명되고 뭐 이런 과정들 그거는 지금 이제 뭐 그런 게 전체 사실에 부합하지는 않는다고 보시는 건가요? 계엄사령관은 이제 사실은 포고령 발표, 포고문 발표 외에는 아직 행적이 확인 안 되는데 부사령관을 좀 주목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합참 차장, 정진팔 합참 차장이
계엄사령관에 이어서 바로 부사령관이 임용이 되는데 예. 이 사람이 합참의 그 작전 라인하고 연결하는 하나의 플랫폼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군의 그 저 명령 전달 체계 이게 이제 신경망이라고 저는 얘기하는 건데 그 합참의 그거는 이제 저기 자체적으로 지휘 통제하는 C4I라고 시스템이 있거든요. 예, 이 부분에 흔적은 조금씩 나타나는데 누가 그걸 저 운영했느냐? 이건 아마 합참의 작전본부. 그다음에 그 작전본부 밑에 작전부장, 그다음에 합동작전 과장 이렇게 내려가는 라인들입니다. 이게 한국군의 전투부대를 다 모니터링할 수 있고 명령 지휘 통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거든요. 그런데 정진팔 합참 차장이 계엄사 부사령관으로 임명됐다는 거는 합참의 작전 시스템을 장악하라는 뜻으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은 지금 전혀 뭐 규명이 안 되니까 아무도 직무 배제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정진팔은 지금 동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아직 드러난 부분들이 없나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예. 없고. 그래서 계엄을 언제 알았느냐, 합참의 작전 라인하고는 어떤 소통을 했느냐, 이런 부분들은 쿠데타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항목인데도 전혀 밝혀져 있지가 않고. 근데 본인이 지통실에 있긴 했어요, 정진팔이. 그때. 있었죠. 예. 부사령관이니까. 예. 그런데 거기 놀러 간 거 아닙니다. 거기 저 구경하러 간 거 아니에요. 이거는 합참을 대기시키기 위함이고, 그렇게 보면은 이 합참의 작전 시스템을 장악하지 않으면은 이게 어떤 국지적 사태로 마무리되고, 이후에 통제가 안 돼요. 이건 군 운영 체계를 아는 사람들이라면은 금방 답이 나올 수 있는 문제인데 전혀 접근이 안 되고 이런 게 이제 소프트웨어 영역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전혀 규명이 안 됐다. 지금 새롭게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뭐 저희도 어제 보도를 하긴 했지만 1시 무렵에 이제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했는데 네. 이후에 이제 4시 27분이 돼서야 대통령이 등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지휘통제실은 계속 운영이 됐던 거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그다음에 3시 무렵에 34명 대령급 이상 장교들을 태운 버스가 용산으로 출발을 했고. 그렇죠. 이게 좀 2차 계엄, 그러니까 사후적 계엄 해제 이후에도 사후적인 상황을 도모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놓고 보면 이런 주장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은 계엄사와 지구계엄사 설치 준비까지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지구계엄사는 이제 시도별로 3스타 군단장급이 지역사령관이 되는 체제거든요. 아마도 그 다음 순서는 바로 계엄사의 그 조직 골관과 체계를 완성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육군본부에서 이제 장군과 영관급 장교들이 버스에 탑승해가지고 서울로 출발했던. 네. 그것은 국회 결의안 의결 뒤였죠. 요관 의결 뒤. 그렇습니다. 네. 이것은 새벽 3시에. 그 계엄사의 어떤 조직 체계 이런 부분들의 하나의 어떤 구성원들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계엄사는 계속 진화하고 있었던 거죠. 그 순간에도. 그렇게 보고 요것은 계엄사는 이제 행정과 사법을 장악하는 조직이니까 거기서 2차 포고문 작성이라든가 또 법원, 행정, 또 이제 검경 이런 기관들을 장악하기 위한 계엄사의 어떤 조직 체계를 구성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그 전에 이미 아까 말씀드린 작전과 기획의 운영 체제는 준비돼 있었다. 요게 바로 김용현 장관의 비밀 지휘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아직까지 다 들춰내지 못한 김용현 장관의 2개의 비밀 지휘소. 노란 봉투에 들어 있었다는. 예. 노란 봉투 얘기도 나오고요. 요런 어떤 그 상황이고 일단은 전투 병력을 기동하고 통제하는 게 급했기 때문에 합참 지통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합참의 지휘 통제 시스템을 장악하기 위해서 1시에 그 대통령이 그렇죠. 직접 합참의 지통실을 방문하죠. 네. 그건 전투 병력을 직접 통제하려고 했던 그 것이죠. 국방부 건물에 있나요? 합참 지통실은? 합참 건물에 있어요. 합참 건물에? 그게 지하로 연결돼 있어요. 연결 서로. 예, 국방부 지하 지금 대통령실. 대통령실의 지하 방카에 과거 국방부 지통실이 있고 거기서 지하로 가면은 길 건너 그 한 200m 정도 떨어져 있는 합참의 지휘 통제실로 가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한국군 지휘 통제 시스템이 다 구비돼 있죠. 모든 게 다 모니터링되고
그다음에 명령을 바로바로 하달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구축돼 있죠. 요즘 이런 거 얘기하시면 뭐 국가 보안을 유튜브에서 말하느냐 이러면서 보수 논객들이 굉장히 문제 제기하더라고요. 뭐 얼마든지 상대해 주겠습니다. 이건 제가 그 집무실 이전 때부터 무수히 논쟁을 했던 거라서 맞습니다. 그 제한 사항은 잘 알고 있어요. 국가 보안을 깬 건 그 군인들이에요. 국가 보안 상황을 깬 건데. 예. 사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좀 헷갈려요. 왜냐면 대통령이 직접 전화도 이제 저기 뭐 특전사령관이나 이제 병력들에게 직접 전화를 하면서 뭐 상을 챙기고 뭐 이제 김영현 전 장관도 직접 상을 챙기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뭔가 헤드인 것 같았는데 좀 나중에 좀 지나서 보니까 뭐 이제 정보사 문상호 정보사령관도 나오고 여인영 방첩사령관도 나오고 노상원이라는 예비역 장성까지 나오면서 계속 나오죠. 네,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러면 실제로 그러니까 뭐 분연히 이거를 막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쪽과 정말 소프트웨어를 짠 쪽이 다르구나 이런 인상을 좀 받는 거예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조금 시야를 넓힐 때가 됐어요. 이게 이 계엄 사태의 어떤 대부분은 국회 장악이 아닙니다. 그건 작전 개시 시점의 조치예요. 이 계엄의 본래 프로그램은 그 이후에 맞춰줘요.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국회 장악은 너무 쉬웠어요. 사실은 물리력을 11시까지 의사당을 점령하라 그랬거든요. 네. 그렇게 해놓고 모든 계엄의 판을 짜려고 했던 건데 그 앞에 맨 먼저 개시 시점에 작전이 실패한 겁니다. 초동작전이 계엄 시작하자마자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건 D-Day란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D-Day. H-Hour라는 게 있어요. D-Day, H-Hour. 그런데 H-Hour에 대한 이해 부족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담화가 원래 11시에 끝났어야 돼요. 그리고 병력한테는 11시까지 국회 점령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0시에 끝나고 대통령 담화가 11시에 끝나고. 끝남과 동시에 점령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동시간대에. 이게 H-Hour예요. 군사용어로. 그걸 작전 개시 시점이라 그래요. 네. 근데 담화가 끝나고 11시까지 점령하라 그러는데 그 30분 공백을 허용한 거는 이건 굉장히 실수 내지 판단착오고 거기서 또 48분이 더 지연됐거든요. 네. 이렇게 되니까 진입이 늦어서. 이게 계엄이 발령되고 또 48분간 공백. 심지어는 정군 주요 지휘관회의가 소집된 게 10시 43분인데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 전원 국회로 소집하는 게 10시 42분 더 빨라요. 더 빨라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어떤 대응의 여지를 허용했다는 거. 이걸 이제 지금 와서 윤석열은 의도된 실패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내가 통제할 마음이 없어서 내가 소극적으로 한 거야. 소극적으로 한 거다. 경고 목적으로. 예를 들어서 자기들의 무능이 오히려 내란의 고의성과 목적성을 부인하는 근거로 쓰이고 있는데 이거 황당한 일이죠. 처음에 특전사에 내려간 거는 11시까지 의사당을 점령하라요. 그래서 그때 공수랑 국회 상황을 조금 복귀해보면 뭐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만 그 공수랑 이른바 이제 체포자라고 불리는 한강에 대기하고 있던 그 둔치에 이 병력에 오는데 시차가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헬기가 훨씬 늦게 왔잖아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 초동 작전 실패의 주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뭐 까지 인위적인 요인과 자연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늦어지게 된 데는. 이건 조금 설명이 복잡해요. 그런데 이 헬기가 늦게 출동하면서 원래 계엄의 시나리오에 나와 있지 않은 대통령의 치명적 실수가 나오죠. 뭔가요? 전화한 거예요. 전화. 그러니까 특전사 수방사에 어디냐한테 전화해서 병력이 어디까지 갔냐, 전화를 했죠. 작해라. 그다음에 이제 한시 의결이 하기 전에 12시 반경에 그 문부수고 들어가서 아직 정족수가 안 된 것 같다. 국회의원들 끌어내라. 네. 이거는 대통령의 치명적 실수예요. 치명적인 실수. 그 얘기도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그거를 김영현 장관이나 군 지휘체계 이게 이제 말하자면 쿠데타라는 거를 아는 장교들이 거기에 있었을 거잖아요. 그럼 대통령한테 하지 말라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증거를 남기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우리가 서울에 보면 나오는 장태환 장군 같은 그 군인이 한 명만 있었어도 군의 명예가 이렇게 실추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 분연이 일어나서 명령 거부하고 아무도 없죠. 이걸 갖다가 저항하는 없네, 정말.
이런 장군이 한 명만 있었어도 이렇게 군이 실추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의 장교들은 한 지금 세 부류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확신범인데 예컨대 여인형 같은 스타일인데 군인은 명령이 떨어지면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지금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확신범이죠. 이게 이제 소수가 있고 나머지가 대다수가 누구냐 하면은 서울의 봄에 나오는 34단장. 그때 인천에서 출발한 공수부대가 행주대교를 넘어온다는데 네. 반란군이죠. 근데 거기가 34단 관할이라고. 네. 맞아요. 그런데 34단장한테 두 가지 지시가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상반되는 지시가? 전혀 네. 상반된. 하나는 막아라. 하나는 터줘라. 맞아요. 그러니까 이 34단장이 맞아, 엄청 갈등하죠. 어떻게 하냐고 이거를 상황을 모르는데 그랬는데 그 바리케이트를 철제로 설치하는데 약간 비스듬히 설치를 합니다. 이러면 한쪽이 터져. 그리로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34단장은 쿠데타가 성공하면 내가 터졌다. 쿠데타가 실패하면 나는 막았다. 두 가지가 다 되는 거예요. 그러는데 실제로 그 공로를 인정받아 전두환 정권 때 3스타로 승진까지 해요. 진급까지 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실패해도 빠져나갈 사람이고 성공해도 빠져나갈 사람이고 양다리를 걸친 거네요. 이런 걸 일컬어 전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국회 국방위에 나온 장군들 대다수가 보니까 이 그룹에 속해. 뭐 곽종근, 이진우 뭐 이런 이제 사령관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 그룹이 있는데 이쪽은 완전히 숨어버린 존재 자체를 알 수 없는 그룹이에요. 네. 그게 이제 드러나는데 아까 봤던 노상호, 네. 또 문상원, 네. 이런 어떤 정말 스페셜한 그룹. 문상호와 노상원입니다. 문상원이 그런가? 아니고. 예, 문상호와 노상원. 네. 예, 자꾸 헷갈려 외워도. 네네. 그러니까 이런 그룹들 같은 경우는 눈에 안 보이는 그룹들이잖아요. 아직 이제 존재가, 조금 드러나긴 네, 하지만 존재가 드러나지 아직도 않은. 뭐 드러나려면 멀었거든요. 그 얘기 하나만. 그러니까 세 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세 그룹이. 그런데 두 번째 그룹이 숫자는 제일 많다는 거죠. 그 얘기 하나만 아까 국회 점령은 작전 개시 시점의 과제고 이후 과제가 설계나 기획이 되어 있을 거고 그게 아직 문건이나 뭐 계획으로 지금 드러나지 않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군 전문가로서 군의 기동 상태나 그 동원된 부대들을 보면 이후 작전은 뭐였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진짜 이 쿠데타의 목적. 일단은 모든 작전 개시는 국회의사당 점령으로부터 시작되지만 사실은 그거는 빙산의 일가. 오히려 전체 쿠데타 계획이 한 10% 20%밖에 안 될 거예요. 나머지 80% 90%는 계엄 선포 이후 계획이었을 겁니다. 그게 국회의사당 점령을 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제 대규모 시위대 몰려올 거 아니냐. 이거 충분히 예상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야당이 저항할 거다. 이거 충분히 예상되는 거고 언론이 이제 비판 기사 쏟아내는 이런 문제를 처리하는 계획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대규모 시위로 인한 소요 사태가 났을 때 그걸 어떻게 막을 거냐, 누가 막을 거냐. 그러면은 이제 아마 지금 나와 있는 HID 소위 북파공작대라고 하는 이게 군에서 옛날에 돼지불대라고 불렀던 건데. 17,000명이 북파됐었고 그 중에 7,000명이 전사했습니다. 그 정도로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숨겨진 어떤 비밀을 많이 갖고 있는 옛날에 실미도 영화도 보셨을 건데 이런 어떤 부대가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었고 거기 정예 요원들이 판교에 30명 대기하고 있었다. 그거는 계엄 이후의 계획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요원들이 대규모 시위 사태가 있을 때 어떤 분란을 조성한다거나 또는 어떤 또 다른 어떤 북한 변수를 만들어낸다거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특수 작전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오히려 국회의사당 점령 그 다음에 어떻게 하려나 요 대목에 해당되는 전략들이고. 또 대표적으로 충북 증평에 있는 13공수와 전북 익산에 있는 7공수도 대기시켰는데 그거 어디다 써먹으려고 그랬을까? 서울로 올려보내려고 했대요. 서울로 올려보내는데 서울 어디로 가느냐? 국회의사당에 와서 보초나 쓰려고 보냈을까? 그건 아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방송국도 있는 거고 또 추가로 장악해야 될 시설이 있었겠죠. 또 어떤 시위 직결지도 대학, 있는 거고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다음에 출동하는 병력이 훨씬 규모가 커요. 여기 이제 1000명 단위로 올라가거든. 출동 병력들이. 그런 상황들까지 내다보는 어떤 작전 계획이 있는 거지. 우리가 군에서 30년 이상 잔뼈가 굵은 이 3스타 이상의 지휘관들은요 절대 작전 계획 없이 안 움직입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2주여가 지났는데 작전 계획이 안 나오고 있는 거는 군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나요? 다 숨기고 있는 거죠. 다 숨기고 있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그래 야당 때려 부수고 국회 마비시키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었을까? 지금 이것도 질문에 빠져 있는데 이게 쿠데타 내란의 목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 한 거냐 하는 목적이 안 나오고 있어요. 네. 저는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비상대권 어떤 과도 정부 체계를 구성하려고 했다든가. 아니면은 통일 대통령 선포하고 네,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나가지고 김어준 총수 뭘 했다든가. 아니 권력 설계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핵심적으로. 그러면 국회를 다 때려 부쉈다. 그 뭘로 그럼 대체합니까? 입법 기능은 누가 하는 거지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12.12도 이제 저질러 놓고서 최규하 대통령 허수아비 체제를 운영하다가 국가보위 상임위원회, 국보위를 만들고 그다음에 또 하나 만든 게 국가보위 입법회의예요. 국회를 문 닫겠으니까 새로운 입법기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유신헌 체제도 그래요. 유신헌법 선포하고 쿠데타 일으키고 뭐 했냐. 유정회 만들고 통일주체국민회의임 만들고 뭔가 정권 친위적인 통치 모델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법과 입법을 대체할 뭐가 있어야 되니까.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통치할까요? 그런데 이게 이제 쿠데타의 목적을 어디다가 설정했느냐. 그리고 당장 그게 내란 당시에는 없었다 할지라도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란의 목적이 지금 안 밝혀진 거예요. 때려 부수는 건 목표가 아니에요. 그건 작전 개시 시점에 어쨌든 과제일 뿐이고. 그렇죠. 마비시키는 거는 준비이고 진짜 하려고 했던 다른 권력의 설계도 이게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에 대한 어쨌든 김어준 총수의 얘기는 김건희 여사가 통일 대통령을 꿈꿨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도 사실은 좀 했고 물론 이제 검증이 필요한 얘기입니다만은 아까 이제 HID 요원에 대해서 암살조다라는 취지의 주장도 제기를 했는데 마침 그 얘기를 하셨길래요. 거기에 대한 검증을 좀 해보신다면 어떠셨을지 궁금했습니다. 근데 이제 노상원인가요? 네, 노상원. 노상원에 대해 가지고 석연치 않은 행적을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사람은 김용현하고 박근혜 대통령 때 청와대 경호실장 거기서 이제 군사관리관이 노상원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수방사령관이 김용현이었고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청와대 경비를 하는 55대대. 거기 선후임 관계입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밀접한 사이고, 그다음에 이 노상원이 육사 41기예요. 네, 41기. 김용현하고는 이제 계속 선후임으로 될 만한 3년 기수. 세기수 차이죠. 차이죠. 그래서 보면은 정보사의 공작부서 여기를 이제 장악해 가지고 예비역들을 동원한 어떤 모임을 운영해 왔던 것 같은데 저는 대한민국 수 장성단 모임을 조금 의심합니다. 대한민국 수 장성단 모임. 네. 거기에서 지금까지 이 부정선거라든가 계엄에 대한 찬성이라든가 탄핵 반대다 이런 메시지가 아주 일관되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배후에 이제 사업도 좀 했던 것 같은데 거기에 연결된 군인공제회 거기 정재관 이사장이 육사 38기로 요게 김용현 장관이 심은원 인사거든요.
그래서 예비역들에 대한 어떤 일정 정도 지원 역할을 했다. 그다음에 정보사 같은 경우는 정보발전연구소라고 그 예비역들 군사정보발전연구소. 군사정보발전연구소. 맞아요. 네. 이거를 만들어 가지고 아예 저기 정보사 시설을 썼습니다. 네, 저기 안가죠. 충정로 안가. 예. 네. 거기에 그 이사장이 조복은 전 맞습니다. 국방부 정보본부장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로 신원식 장관 시절에 올해 6월에 아주 시끄러웠어요. 네.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정보사령관, 정보사의 그 장교들끼리 서로 이제 막 고소고발도 하고. 정보사하고 하극상이 있고, 네. 그 이제 정보사령관하고 여단 장관에 벌어진 네. 아주 추문이죠. 그럴 때 보면은 장관실에서 그 예비역들을 보호하고 관리하면서 여단장 편을 드니까 정보사령관이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격분을 하고 그러더니 막 막말까지 주고받는 이런 어떤 상황이 있던 걸 잘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 김용현 장관이 이제 8월에 내정이 됩니다. 그리고 9월에 임명이 되는데 이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해요. 이제 정보사가 완전히 그때 이 블랙 요원 사태로 네. 어려워지니까 그 명단 유출 말씀하시는 명단 거죠? 중국에 유출한 거 이걸로 굉장히 내부 개혁이 이제 착수가 됐는데 김용현 장관이 이상한 그 조치를 하거든요. 어떤 조치입니까? 앞으로 정보사를 직접 지휘하겠다 그러면서 그 국방장관 직속으로 국방정보실을 신설합니다. 여기에 이제 그 정보사, 정보본부 쪽 인력들을 끌어들이는 거죠. 그랬는데 이게 그때 제가 TV 나가가지고 이거 굉장히 비판한 일이 있는데 이것도 계엄 계획 일환이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게 정보사에 대해 가지고 어떤 그 합참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장관이 직할 네. 그 통치를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한 번도 우리나라 국방부에 전례가 없는 사안이었어요. 그래서 정보사를 그렇게 이제 쥐락펴락하면서 그때부터 노상원하고 계속 이제 친밀한 관계를 갖고 12월 3일 계엄 선포 당일 새벽에도 만났거든요. 그렇죠. 장관이 관저로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거기서 만났고 그다음에 새벽 1시에 그 계엄 해제 의결이 된 뒤에도 통화도 하고 통화하고 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장관이 그때 국방정보실을 만든 것부터가 시작인 것 같아요. 그게 8월 9월 장관 취임하면서 취임하면서 이제 검토를 하다가 10월경에 10월경. 예, 그게 결정이 됩니다. 근데 지금 등장하는 노상원이라든지 김용현이라든지 이른바 충안파, 용현파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분들의 세계관을 보면 부정선거로 일치가 되잖아요. 지난 총선이 부정선거였다. 4월 총선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정선거 문제를 해소해야 된다. 이 부정선거 문제를 해소하면 거대 야당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거대 야당의 문제를 해소하면 집권 기반을 다르게 만들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사고방식의 출발이 이 부정선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현파들은 왜 이 부정선거를 신봉하게 됐을까요? 대통령 포함해서. 그게 태극기 부대 대수장 이런데 극우 유튜버 네. 늘상 해온 얘기고 늘상 해온 얘기고 그걸 그냥 허구한 날 그런 어떤 선동에 이제 영향을 받으니까 이렇게 됐고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입장이에요. 그쪽으로. 네,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네. 이 순간에도.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어떤 대한민국의 선거 내지는 어떤 그 정치를 근원적으로 부정하는 아주 그 극단적 사고거든요. 그거는 이게 또 귀에 잘 그럴듯하게 들려요. 들리니까. 이게. 네. 누가 그러더라고요. 통해서. 저한테도 그거 하루만 앉아갖고 하루만 보면 네. 믿을만한 구석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아 그런가 이러면서. 그래서 이게 그 에코 챔버 네, 효과가 효과라고 있죠. 하는 네. 게 있고 또 확증 편향이라는 것도 있는 건데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서 셀프 맞아요. 세뇌가 네. 되는 거죠. 그러면 좀 이 계획에 이 계엄에 아까 용현파 중환파 얘기도 했지만 이 이제 계엄의 설계 기획에 지금까지 파악하시기로 핵심은 그 지금 여러 단위들을 말씀하셨는데 뭐 어쨌든 책임자는 김용현, 윤석열이겠죠. 근데 그거는 좀 어느 쪽이라고 보시는 편이십니까 지금? 소프트웨어. 네, 소프트웨어 핵심. 그러니까 분명히 밝혀지지 않은 합참의 비밀 지휘소가 있다. 합참에. 예, 그 아까 말씀드린 정진팔 합참 차장의 행적이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는 건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그다음에 용산에서 담화문 쓰고 입장문 쓰고 포고문 검토했던 세력이 누구냐? 용산 비서실 스텝 중에 컨트롤 타워가 누구냐? 전부 대통령 혼자 한 걸로 돼 있거든.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야 이게? 뭐 그런 에피소드도 나왔잖아요. 예를 들면 김영현이 정진석 비서실장이 안 된다고 하니까 당신 빠져 이렇게 얘기했다는 에피소드도 나왔는데 그 얘기는 신원식 안보실장과 정진석 비서실장은 패싱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계엄이 선포되기 일주일 전에 두 실장, 정진석, 신원식 두 사람을 경질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보내기로 했다. 그때 나온 얘기가 두 실장 하는 일 없고 민원 처리만 한다. 그 말이 좀 꽂히더라고요. 이건 내부 취재를 좀 해봤는데 민원 처리만 하지 그 사람들은 절대 일 안 한다. 이러는 혹평이 들리고 신원식 안보실장은 이미 후임자까지 거론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후임자를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마치 어떤 뭘 들어도 제대로 일도 안 하고 왠지 좀 믿음이 안 가는 무능한 두 실장은 교체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었는데 왜 그런 얘기가 나왔을까 보니까 그 전주에 그 대통령한테 올라간 보고 2개가 눈에 띄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검찰이 명태균 황금폰을 확보했다는 거. 요게 이제 한 열흘 지나서 중앙일보 단독으로 나간 건데 사실은 그때 이미 보고를 받았다. 두 번째가 친한계가 그 김건희 여사 특검 찬성으로 돌아서고 있다. 사실은 그때 민주당도 비슷한 정보를 받았죠. 그래서 재의결 시기를 원래 4일이었던 걸 10일로 늦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돌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대통령실도 똑같은 인식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월 30날이 토요일입니다. 그날 어쩐 일인지 두 실장은 교체를 못한 상태에서 원래 11월 30날 한동훈 대표를 용산으로 들어오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가를 넣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속된 말로 씹었다. 그러니까 응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한동훈 대표가. 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대통령 윤석열이가 한동훈을 만나면은 이거는 김건희 특검은 말이 김건희 특검이라고 니들이 얘기하지 사실은 정권 전체를 타격하는 특검이다 이게. 이걸 어떻게 여당 의원이 받을 수 있냐. 그렇게 해가지고 공멸하겠다는 얘기냐. 이렇게 따지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준비된 계획이 있다 우리도. 이 얘기를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준비된 계획이 바로 우리가 그 직후에 봤던 계엄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안 들어오고 말하자면 속된 말로 쌩깠다. 이게 이제 3일날 상황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법무 검토도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나중에 내란죄 시비가 없냐. 그런데 역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결론이 대통령이 직접 병력 출동이나 공격 명령만 안 내리면 이거는 내란죄에 저촉되지 않을 수 있고 거기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결론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실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시나리오는 나는 담화만 발표하고 그다음에 병력 운영이라 이런 건 국방장관이 다 한 거다. 라고 하면 내란죄에서 빠져나갈 수 있었는데. 빠져나갈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게 원래 짜놓은 시나리오인데 이게 첫날 계엄군이 국회 출동이 늦어지면서 급한 나머지 이제 막 전화하고 그냥 두드려 부수고 끌어내고 이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금기를 넘어서는 이게 치명적 실수였다는 것이죠. 어쨌든 근데 말씀 쭉 듣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한동훈 대표의 사살 계획이나 이런 건 현재로서는 조금 근거가 애매하고 HID는 소요에 좀 더 가까운 부승찬 의원이 제기한? 예, 저는 소요 쪽에 가깝다고 봅니다. 이게 사실은 국회를 깔끔하게 점령하고 체포가 됐으면 체포는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경찰도 할 수 있고 방첩사가 할 수도 있고 이미 왔었고 수방사도 왔었고 그리고 비원 벙커에 가둬버리면은 귀신도 몰라요. 거기 제가 여러 차례 갔지만은 거기는 서쪽 하나 동쪽 하나 문 2개밖에 없다고.
여기만 봉쇄하면은 완전 밀폐로 그리고 심지어 전쟁이 나면 그 화생방 상황, 그 저 화학전이 벌어져도 완전 밀폐만 하면 안에서 몇 개월 생존이 가능해요. 세상에. 뭐 식량, 음료 다 돼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들어가면은 쥐두새도 모르는 걸 누가 알아? 그러니까 완전 격리됩니다. 이건 감옥보다 더한데요. 그러겠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는데 이제 암살조다 뭐 이러는 부분은 사실은 이거는 좀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고 예, 결론은 좀 신중하게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저기 그 이후에 오히려 국회를 완전히 마비시키는 다음에 계속 일어나는 혼란과 소요 사태를 어떻게 정리할까? 오히려 이쪽에 주안점이 있는 것이죠. 아니, 그 비원 벙커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그냥 간단하게 짚고 가면 중선관위 선거위원 수원도 갔었어요. 군인들이요. 예. 그때 그러니까 저기 수원에 있는 수원연수원이라고 예. 부른 뭐 버스에서 내리지는 않았는데 이제 거기가 어쨌든 한 177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니 여기에 수용 목적으로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 제기도 있었거든요. 지금도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체포한 사람들을 거기에 수용할 리는 없고요. 네, 왜냐면 테라스도 있고 되게 좋더라고요. 거기는 네. 그런 시설이라기보다 아마 선관위 문제를 처리하는 인력이 용도였을 겁니다. 예, 뭐 아마도 선관위도 또 구금을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예, 여기는 이제 일반 공무원들이니까 이제 아마 그와 관련됐거나 부수적인 선관위에 대한 어떤 장악, 필요성이라고 봐야 되고. 정치인들은 뭐 삐원판가 말고도 얼마든지 많죠. 뭐 사실. 과천 방첩사 지하 조사실도 있고 소위 말하는 뭐 과학수사실이라 그래가지고 저기 경기도 내 위치는 말할 수 없는데 그 산속에도 있고 무섭네요. 무지 많아요. 린다김도 거서 조사 받았어. 세상에. 요거 하나 여쭐게요. 지금 2주가 지났는데 북한이 눈에 띄는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지금 이제 계획들에 보면 북한과의 국지전, 뭐 오물풍선에 대한 원점 타격, 그다음에 이전에는 평양에 무인기도 보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북한이 대응을 할 법한데 북한이 극도의 자제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아마도 원래는 국지전을 통한 계엄 선포라는 더 근사한 그림이 있었는데 이거를 못하게 된 이유는 북한의 무관심 때문인데. 관심이 없다. 무인기도 보내고 그랬더니. 그죠? 예. 네. 근데 이걸 보셔야 돼요. 그 10월부터 정말 엄청나게 북한을 건드렸어요. 지상에서, 해상에서, 공중에서. 지상에서 건드린 거는 북한이 그 동해선 경의선 폭파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방벽을 설치했거든요. 네. 그때 우리가 사격을 해버렸어요. 기관총 사격을. 네네. 아니 저쪽은 공사 중인데 그리고 유엔사에 이미 다 통보하고 하는 건데. 네. 그래서 이거 우리는 폭파 작전이니까 혼란이 없으라고 알려주고 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다 사격을 왜 해? 물론 그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에 했지만 사실상 중화기가 동원됐거든요. 그 이것도 지상에서 참 위험했고. 그 다음에 두 차례에 걸쳐서 백령도 연평도에서 K9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을 다량을 사격했습니다. 우리가 2010년에 10월 23일 날 그 연평도 포격전이 벌어졌는데 그날 오후에 벌어졌거든요. 2시 34분에 정확히 벌어졌는데 그게 오전에 105mm 포 쏘고 20mm 벌건포 쏠 때는 북한이 반응이 없었어요. 근데 K9 자주포 쏠 때는 달랐어요. 북한이 대응을 하는군요. 이때는 이게 40km 나가는 포탄이고 바다에 쏘면 큰 물기둥이 솟아오르거든. 그러니까 북한이 대응 사격을 해가지고 연평도 포격전이 벌어졌는데 그게 우리가 10수발 쏜 것 때문에 그런 거고. 이번에 300발 쐈습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같은 장소에서 백령도 연평도에서. 큰일 날 뻔했네요. 그러면은 교전이 벌어져도 하등 이상할 게 없거든요. 요게 10월 15일인가 그래요. 네. 그리고 11월 27일 날 또 쏩니다. 같은 무기를. 이번에도 또 백령도 연평도요. 그래가지고 옛날 그 연평도 포격전 때보다 몇십 배를 쏜 거예요. 그때 군의 설명은 어쨌든 북한이 계속 도발을 하니 뭐 그거에 대한 대응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 아니 그게 아니라 9.19 합의가 무력화돼서 8년 동안 중지했던 사격훈련을 재개한다. 이랬죠. 네. 그런데 그 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0.00001mm라도 침범만 가만두지 않겠다. 그랬는데 거기다가 쏴댔단 말이에요.
세상. 그러니까 이거는 저기 한판 붙자는 얘기거든. 그게 바다에서 또 그래. 그리고 10월 9일 날은 이번엔 공중에서 네. 무인기가 평양의 제일 번화가 핵심부로 날아가거든요. 맞아. 그것도 2km 저공으로. 네. 그것도 굉장히 시끄러운 기종을 선택했다. 시끄러운 날이고. 네. 그러니까 이때가 굉장히 위험하던 시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상, 해상, 공중에서 다 건드려 봤는데 반응이 없거든. 왜 안 했다고 보세요, 북한은? 근데 10월 9일 그때가 북한 특수부대가 러시아 넘어가던 시점입니다. 네. 쿠르스크. 그리고 쿠르스크 거기에 포탄 미사일 다 보낼 때예요. 지금 저쪽은 대응할 없다. 때가 아니야. 이게 그것도 우연적 의도가 나의 많아 전장 떨어진 저기가 거예요. 아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아니 세상에. 쏠라면 쏘고 우리는 북으로 간다 해가지고 엄청나게 올려보냈거든요. 그래서 막 그 블라디보스톡에서 그 크루스쿠스 지역으로 이동할 때입니다. 그때가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계속 건드려도 반응이 없네. 없으니. 그래서 이제 11월 28일 날 그날은 전날 연평도 백령도에서 한참 포사격을 하고 난 다음 날 오물풍선을 원점 타격하는 건 어떠냐. 이제는 영토 타격으로 한 단계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합참의장이 그렇게 되면 정전협정을 위반하기 때문에 이건 미국하고 협의 없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반대했고 무산됐던 건데 엄청나게 건드렸죠. 정말 위험했죠. 근데 북은 어쨌든 국제 정세적 측면에서의 어떤 작용과 남한 정부의 의도, 그러니까 브랜드 셔먼 의원은 그 얘기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지전이 일어나도 우리 누가 했는지 알고 있다 이런 취지 얘기를 12월 4일 날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정보, 그러니까 이 윤석열 정부가 뭔가 의도된 도발을 하려고 한다. 자극하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왜냐하면 계엄 이후에도 대응을 안 하니까 북한이. 네. 그러니까 북한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지금 남측에서 그 위협하는 것은 러시아로 북한군을 보내는 데 대한 발목 잡기다. 예. 사실 우리가 베트남 전쟁을 대량으로 맹호부대, 청룡부대 그 파병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북한 도발이 가장 심했습니다. 그 강릉 삼척의 그 이승복 네. 무장공비 사건도 그때 일어났고 김신조 사건도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향토 예비군 창설하고 난리 났었거든요. 그게 왜 그때가 시끄러웠냐 하면은 베트남전 파병. 우리도 거기에 대응할 여력이 별로 없다는 걸 아니까. 예. 네. 그런데 이번엔 북한이 파병을 하니까 우리가 그 자극을 하는 건데 그쪽에서 북에서는 오해를 잘 해줬네요. 예, 이거는 러시아 파병 때문이다. 라고 판단하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일단 대응을 안 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북한이 그렇게 도발을 많이 했는데 박정희가 대응을 안 합니다. 그때도. 네. 왜냐하면 베트남 가야 되니까. 파병 가야 되니까. 예, 이건 같은 비슷한 원리예요. 타이밍이. 그 마지막으로 뭐 여러 제보들 받고 군인들도 이제 만나고 하실 텐데 어쨌든 45년 만에 체제가 안정화되고 민주화된 이후에 그래도 군이 사회 체제에 개입하진 않는다. 이런 암묵적 믿음 같은 것들이 지금 깨진 상태고 네. 말씀하신 대로 80년에는 장태환 같은 장군이라도 있었는데 이번 군 사령관들은 뭐야? 다 대세 추종한 거야? 뭐 이런 지금 인식들이 있고 국회에 나와서도 뭐 이렇게 뭐 쭈뼛쭈뼛한 모습들 보이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군 내부 분위기, 병력들의 사기 뭐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신문 하나 갖고 나왔는데 이게 국방일보 12월 13일자예요. 열흘 지나고. 제목이 지시 따른 군 관계자들 전혀 잘못 없어. 이거 전혀 잘못 없다. 며칠치죠? 이게 13일. 12월 13일자. 그러니까 12월 12일 날 대통령 담화가 있었잖아요. 29분 담화한 날이네요. 나는 네. 잘못한 거 없다. 그러면서 국회가 내란 세력이라서 자기는 불가피한 조치였다. 내가 진짜 하려고 했으면 이렇게 실패했겠냐.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냐? 요 주장을 그대로 이면에 걸쳤어. 국방일보가. 완전히 따옴표로 해서 핵심 주장 뭐 선관위 선거 부정 의혹 점검하러 간 거다. 이 얘기도 나와 있고 여기요 중간 제목이 이래 돼 있어요. 비상기업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으로 이루어져. 그 이상민 장관이 하던 얘기. 피와 땀으로 지켜온 나라 자유민주주의 사수의 하나 돼야. 공직자들 국민 안전 민생 지키는데 흔들림 없이 매진해달라. 그리고 내용은 그 담화의 핵심 내용에 다 들어가 있어요. 대통령의 발언을 그대로 전하는 내용. 네. 여전히 그죠? 이런 상태. 대통령이 12월 열흘이 지나도. 14일 날 탄핵될 때까지 이렇다니까. 그래가지고 외교부는 또
저 대통령 그 비상계엄은 불가피한 조치였다. 기자들한테 외신들한테 알렸죠. 외신들한테 이런 입장만 계속 활동하고 있는 거야. 여전히 국군 통수권자는 윤석열이라는 거야.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열흘을 끌어버렸으니 그 사이에 저기 제보가 제가 그래도 좀 들어왔던 거는 사령관들이 그 저 거짓말하는 거를 이렇게 밝혀주는 귀중한 제보였거든요. 이거를 이제 몇 개 언론에 내보내는 바람에 사령관들이 양심 선언하기로 아무래도 생각을 바꾼 것은 그런 보도들의 힘이었어요. 하급 장교들의 힘. 그럼요. 네. 그러니까 우리 부하들이 내 거짓말을 다 저기 뭐야 보고 있는데 아예 온 거짓말이라고 온 저기 첫 번째 제보가 그거였어요. 저기 12월 5일 날 그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이 김병주 TV에 나가서 했던 거. 네네네네. 나는 지휘통제실에서 사령관이 한 모든 걸 다 봤다. 근데 저 인터뷰는 뭐냐. 거짓말이다. 진실성이 없다. 네. 아니 그날 아예 제보가 들어왔어요. 예, 그게 제 아예 녹취록에 이 안에 다 있어. 그래가지고 저기 뭐냐 이걸 갖다가 이튿날부터 이제 반박을 다 해버린 것이죠. 그것도 그 사람들의 육성으로. 이렇게 하니까 뒤집히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랬는데 이렇게 다 입 맞추고 다 짜고 나와서 구명 인터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국군 통수권자 윤석열이라고 하면서 이러고 있었던 겁니다. 군에 지금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입 맞추기, 증거 인멸하기. 그러는데 심지어 제가 5일날 받은 제보에서도 지금 1공수와 9공수에 부대 일지 등 관련 자료가 대량으로 폐기되고 있다. 이것까지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이거 진상규명의 어려움이 몇십 배 커지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5.18 진상규명할 때도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 그때 광주에 갔던 공수부대의 부대 일지가 그때만 없어. 광주에서 진압작전할 때. 그것만 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데 똑같은 짓을 한다 이거예요. 그걸 부대원들이 고발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일단 급하게 언론 보도를 내보낸 거죠. 그리고 이미 또 대기 중인 부대도 있었다. 이것도 제보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은 저기 사령관들이 이제 그 입 맞추기 하고 이러는 걸 보면서 밑에 주로 그 상황실에 있던 간부들이에요. 네. 이런 사람들이 제보를 주고 이랬다는 거는 속지 마시라. 절대 속지 말고 나중에 흔들리지 마시라. 이런 걸 이제 그 제보의 메시지인데 그런데 서서히 사령관들이 그 다음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그럼 지금은 다 밝히고 있을까? 아니겠죠.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뒤에서 지금 웃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에다 더 위험한 사고방식은 대통령이 알코올성 치매 증상을 보이고 충동적으로 했다고 하는 기질로 설명하는 겁니다. 이것도 위험한 접근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설명하면 할수록 진짜 설계자들은 숨어버릴 수 있죠. 회심의 미소를 짓지. 대통령이 술 먹고 한 거라는데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가겠습니까? 이것도 잘못된 접근이에요. 다 치밀하게 준비했고 군인들은 작전 계획 다 있고 그렇게 하지 국가가 이런 식의 어떤 내란을 아무렇게나 하지 않아요. 우선 목적이 뭐냐가 밝혀지질 않았고 그다음에 이걸 추진하는데 이 방법 계획을 짜는 과정은 합리적 검토 과정을 거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프로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직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그냥 어느 날 그냥 열받아서 전날 술 먹었나 보다. 눈이 퀭하더라.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은 이건 내란의 그 주범들을 오히려 우리가 도와주는 거예요. 절대 그런 식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 들으면서 쭉 궁금하면서 몇 명의 이름이 쭉 스쳐 지나갔어요. 예를 들면 아까 오물풍선할 때 김명수 합참의장이 제빼 그러니까 거부하니까 개념 없는 놈이라. 네, 개념 없는 놈 제빼. 이래서 의장이 지금 배제가 됐다는 게 약간 통설이 된 것 같은데 과연 그러한가에 대한 궁금증도 사실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정진팔 합참차장 얘기를 하셨는데 그와 동시에 박성훈 육군 정훈감이 보도처장, 그러니까 사령부가 막 제대로 구성되기도 전에 이 보도처장부터 임명을 했다. 이런 부분도 생각이 나고 또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계획적으로 준비를 했다는데 왜 헬기 진입하는 거는 모르고 놓치고 여러 가지 이게 그런 다 부분이 지금 있죠. 너무 헷갈려. 네. 예, 그러니까 요게 이제 처음에 저기 10수 90수를 대기시킬 때 예. 보안을 지키려고 이 출동 목적을 안 알려주고 훈련 상황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두 번의 혼선이 있었어요. 저녁 7시에 대기시켰거든요. 훈련 상황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출동 대기 중에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거든. 그러면 훈련 중에는 비행 자동 취소라고. 예. 그래서 실제로 707 특임부대장도 퇴근하라 그랬어요. 눈 야, 오니까. 훈련 안 될 거다. 그런데 8시에 재차 출동 지시가 내려오니까 퇴근하던 간부들한테 막 소리쳤다는 거 아니야. 빨리 들어와. 이래가지고 막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때도 목적을 안 알려줬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두 번째 출동 지시가 재차 강조됐을 때 그때는 좀 짐작을 했대요. 세 가지 상황밖에 없다. 북한에 뭔 상황이 일어났거나 두 번째는 무장 탈영 사건이 일어났거나 세 번째는 계엄일 아니냐. 이래가지고 부대원들끼리 이건 조금 상황이 심상치 않다. 그런데 이제 이 헬기를 운영하는 기관은 또 특전사 항공단이에요. 네. 또 기관이 달라요. 여기도 자꾸 대기하라고 막 내려오긴 하는데 왜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훈련을 취소해야 될 거 아니냐. 이랬는데 재차 지시가 내려왔는데 나중에 그 기상 체크 때문에 또 수방사하고 협조가 안 돼서 늦게 뜰 때 곽종군 특전사령관이 엄청 화를 냈죠. 네. 그 부분을 이제 제보해서 제가 받았고 이 부분의 혼선인데 사실은 뭐 적벽대전이 뭐 조조가 동남풍 때문에 졌다 그러는데 그 시절이나 지금이나 이 날씨와 지형은 이 전쟁의 불변의 요소인데 그걸 돌파 못한 거는 이건 손자병법대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곽종군 사령관이 출동 목적을 알려줄 수 없는 사정. 그러나 출동을 대기시키니까 이걸 이상하게 생각한 그 지휘관들. 이 관계에서 미묘한 상황이 한 3, 40분 지속됐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내란의 목적과 방법 그리고 이제 군의 내부적인 어떤 작전 계획 이런 부분들이 입수되면 저희도 열심히 보도하고 의원님한테 부탁도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뭐 계엄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가 진행 중이고 어쨌든 그 내란의 우두머리인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지금까지만 한 5번 정도 소환에 불응한 것 같죠? 그 검찰과 국수본.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 주 중에 조사나 체포가 이루어지기를 모든 진상 규명의 어떤 그 결정적 순간은 윤석열 체포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아마 상당히 많은 게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것저것 많은 얘기를 되게 산발적으로 나누었는데도 이렇게 설명 잘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따라가는데 도움이 많이 됐어요. 자, 오늘 뉴스크림 특집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생생한 목소리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크림!